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이제 꽃도 살살 피기 시작하고 마음이 살 들뜨는 시기가 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경제 상황은 갈수록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갑자기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곳이 파산을 하면서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는데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다른 데서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그건 짧게 다루고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마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 경제면을 보면 지금 이 기사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미국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상대로 주로 거래하던 SVB라는 한 은행이 주가 폭락과 예금 인출 사태로 초고속 파산하면서 시끌시끌한 건데요. 그 여파로 미국에 있는 다른 중소은행들까지도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파산 과정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잠깐 얘기해보면 예상 외의 이유로 무너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는 금리 상승기에 금리가 오르면 은행들 주가도 오르고 이자 수익도 느니까 은행들한테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이유가 이게 금리가 올라서 파산하게 된 겁니다.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과정이 어떻냐면 먼저 이 은행의 주요 고객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과 벤처 기업들인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면서부터 시중의 유동성이 넘쳐나다 보니까 증시도 호황이고 그때 전부 투자한다고 다들 난리였잖아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투자 유치도 쉽고 증시 상장도 되게 활발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당시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금 모집을 엄청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을 이번에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에다가 예금으로 집어넣은 거고요. 아, 투자를 받아서 넘치는 이 자금들을 은행에 예금한 거네요. 근데 금액이 장난이 아니겠는데요? 맞아요. 당시에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알려지기로는 1년 만에 예금으로 이 은행의 자산 규모가 2배가 늘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예금이 많아도 문제잖아요. 이자 줘야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이제 대규모 예금을 받으면 어차피 예금 이자로 나가는 돈도 있으니까 돈을 딴 데 투자해서 어떻게든 굴려야 되잖아요. 기억하실 텐데 증시가 언제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오게 됐습니까? 21년 하반기 들어서 그때부터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맞아요. 21년 연말부터 증시도 꺾이고 기업 재고율도 점점 증가하면서 실물 경제도 안 좋고 시장 상황이 계속 암울해지다 보니까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한 미국 국채에다 그것도 단기 국채보다 장기 국채가 이자가 좀 더 세니까 만기가 긴 장기 국채에다 투자를 한 겁니다. 예금은 많고 이자는 줘야 되고 경기는 안 좋아지니까 안전한 채권에 투자했네요. 그 중에서도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장기 채권에. 맞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미 연준 의장 파월이 2023년까지는 기준금리를 안 올린다고 했고 그리고 좀 빨리 올리더라도 이렇게까지 금리를 미친듯이 올릴지는 아무도 몰랐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은 애초에 파월이 말한 것보다 1년 이상 일찍 시작했고 2022년 3월까지만 하더라도 0.25%였던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1년 만에 4.75%까지 급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더 올릴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국채 가격이 문제가 되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국채 금리도 오르죠. 그러면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국채 가격하고 국채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국채 금리가 오르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쵸. 이러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폭락하게 됐고 실리콘밸리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에 평가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서 손실이 커지고 있는 걸 알았고요.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다고 판단해서 신용 등급을 강등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예금 인출이 늘어나게 됐고요. 사실 보유하고 있던 국채 같은 경우는 만기까지 계속 가져가면 손실은 아닌데 예금 인출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돈은 바닥나고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겁니다. 그것도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손실인 걸 알면서도 싼 가격에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된 거죠. 그러다가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이 SNS로 확 퍼지면서 주요 고객이던 스타트업 사업가들이 이거 이러다 내 돈 떼이는 거 아닌가 하고 하루 만에 56조를 인출하는 스마트폰 뱅크런 사태가 터지게 된 겁니다. 이걸 못 막아서 결국 파산하게 된 거고요. 사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지금 뱅크런 터지면 과거 뱅크런보다 훨씬 더 빠르게 터지고 공포감도 과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게 번질 수 있는 이유가 이 SNS 때문이잖아요. 요 포인트 잘 기억해야 되죠. 맞아요. 어쨌든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독일, 중국, 인도에서까지 지점을 열어서 영업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우리 국민연금도 이번에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여러 테크 기업, 헬스케어 벤처 기업들이 문을 닫을 위험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짜 드러난 문제는 이거죠. 이번에 이렇게 미국에서 은행이 파산하는 사건이 생기니까 시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또 이런 해석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거 뭔 말하는지 알겠다.
네. 은행이 파산하고 부도난 게 오히려 투자 시장의 호재라고 하면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은행이 파산해서 연쇄 부도 위험이 커졌으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0.5% 올릴 줄 알았는데 시장 눈치 본다고 생각보다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까 저도 녹음 시작하기 전에 김하백님한테 잠깐 보여줬는데 제 친구들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그런 이야기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투자에만 도취되어 있는지 자기 일자리랑 사업장은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영원 불멸인 것처럼 관심도 없더라고요. 네. 무슨 일이 생기면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의미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자꾸 해석하면서 의미 부여하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지금 침체도 아니고 물가 상승률도 꺾여서 안정되고 있고 고용시장도 활발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던 은행이 왜 망하냐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 해석을 이해하려고 해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안에서 문제가 있고 안 보이는 데서 골마가고 있으니까 그게 견디고 견디다 이제 도저히 못 버틸 상황이 되니까 결국 터진 건데 그걸 가지고 호재니 또 상승한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미국 정부에서 이번 사건을 대응하는 태도를 보면서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봤던 게 대응 자체가 되게 이례적이었다는 건데요. 원래 기존 법이랑 절차가 있는데 그걸 법대로 한 게 아니고 법을 벗어나는 조치를 그것도 굉장히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의미하는 게 엄청 큰 거죠. 예금자들의 예금을 전액 보호해주겠다고 발표한 거 그거 말하는 거죠. 맞아요. 재무부와 미 연준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공동성명을 통해서 실리콘밸리 은행에다가 고객이 맡긴 예금은 보험 대상 한도와는 관계없이 전액 보증한다고 한 거예요. 원래라면 미국의 예금 보장 한도가 25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3억 3천만 원인데 이거랑 관계없이 전체 다 보장해준다고 한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나중에 다른 은행도 이렇게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결국 말이 많이 나오니까. 네. 원래 기존에 있는 법이나 절차에서 벗어나는 조치를 하려면 이래저래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별 잡음도 없었던 것 같고 마치 원래 하려던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처리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번에 미국 금융당국이 이렇게 대응하는 걸 보면서 지금 맨날 겉으로 하는 말은 경기가 좋니 고용률이 최고니 침체가 없을 거라느니 하면서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근데 뒤로는 엄청 긴장하고 있었다는 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일이 미리 터질 줄 알고 뱅크런 사태가 조기에 상황 정리 안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걸 알았기 때문에 스탠바이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작년에 헬리콥터 벤으로 잘 알려진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돈 뿌린 사람이죠. 네. 은행 시스템하고 금융위기를 연구한 업적을 인정받아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이 버냉키는 과거 1983년에 논문을 내서 1930년대 대공황의 결정적인 원인이 대규모 뱅크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힌 업적도 있는데요. 사실 그 이전만 해도 대공황의 원인 중에 은행의 위기는 그렇게 큰 포션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아, 그럼 버냉키가 원래 금융위기나 그쪽 계통을 파던 사람이네요. 아무래도 그런 성과가 있다 보니까 버냉키 하면 뱅크런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작년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연달아 3번이나 하면서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물가는 꼼짝달싹 안 하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다 노벨 경제학상을 금융위기를 연구한 석학들한테 주니까 이게 현재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제법 많았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상황하고 아예 동떨어진 연구보다는 그런 게 조명은 받겠죠. 작년 5월이었나? 금리 인상 시작한 지 두어 달 됐을 텐데 당시 미국 기준금리가 1%였거든요. 그때 우리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버냉키가 뭐라고 했냐면 연준이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물가 잡는 데 실패하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만 키워버렸다고 하면서 연준에 직격탄을 날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가 늦었다는 거 이미 시인했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상당히 커졌고 버냉키 말이 계속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번 사태는 점점 경제 위기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보다는 우리 경제 활동을 더 단단히 챙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작년부터 올린 금리 인상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올 봄부터 경제에 반영된 결과가 점점 강하게 드러날 겁니다. 막을 수도 없고 거스를 수도 없고요. 지금은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이미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갑 단속 잘하고요. 지금은 기회를 잡을 생각보다 버텨낼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고정소득 유지, 목돈, 과도한 부채 줄이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